그 꽃보다 남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라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강연에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릴 텐데 이에 맞춰서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요.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가?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막 드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왔다 장보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왔다 장보리는 현실적인가요? 현실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요새 화제적인 미생은요? 굉장히 사회인들의 현실과 애환을 잘 녹여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왔다 장보리보다 미생이 더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만약에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미생에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왔다 장보리도 미생만큼이나 공감을 한 시청자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설정 자체는 좀 비현실적이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맞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현실을 반영을 분명히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서적 리얼리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정서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있는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그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게 현실 같다 라고 공감을 이끌어낸 만큼의 수준을 그렸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리얼리즘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옛날 드라마 달라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부자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네덜란드 학자인 이안 옹이라는 학자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덜란드에서도 만만치 않게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왜 미국 드라마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라고 그 궁금증을 갖고서 연구를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드라마를 본 소감을 좀 적어달라 해서 그 소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네덜란드 시청자들은 본인이 공감하고 싶은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 거는 미국의 부자의 삶이 아니고 그 미국의 여성의 처지가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공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런 드라마에 공감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린 미생이나 아니면 왔다 장보리도 일단 동시대이니까요.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사는 현실이니까. 비슷한 게 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감격시대 이런 옛날 식민지 시대를 그린 옛날 역사인데 분명히 저는 한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사건들을 체험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드라마를 보고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식민지 역사에 울분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또 같은 감정을 느껴요. 한 번도 나는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를 그러면 사람들은 왜 공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정 구조입니다. 감정 구조는요, 한 세대 혹은 한 시대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경험과 관계의 특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 밖에 감정이 있을 텐데요. 그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집단 감정을 느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회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민족 감정, 이게 바로 민족 감정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고 계속 배워나가면서 마치 나의 감정인 듯 체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러한 사회 감정 구조를 드라마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는 이 감정 구조를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드라마는 감정 구조를 반영하는 특이한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형성을 이용합니다. 정형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중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스토리, 우리 뭐 기승전 연애라고 해서 하죠. 기승전결을 한국에서는 뭐 의학 드라마에서도 사랑을 하고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도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 연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정형성에만 머무르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매일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부하다, 재미가 없다, 왜 맨날 똑같은 거 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세상에 요새 또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형성만 가지고 승부를 본다면은 실패를 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형성을 사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유동성을 사용을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의 창조적인 측면, 기타 다른 문화 콘텐츠와 이 문화 콘텐츠가 차별화되는 그런 성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형성하고요, 유동성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성이 너무 지나치면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진부하고 재미없는 작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유동성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런 추상 예술처럼 뭔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 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난해한 작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그래서 대중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앞에 대중이라는 건 대중적인 면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형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대중문화는 역시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또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정형성과 유동성이 서로 어울리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요새 이렇게 흔히 접하시는 문화 콘텐츠, 대중문화, 그리고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감정 구조를 반영을 이제 그 정형성과 유동성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 정형적인 측면들을 이제 잘 따라가다 보면 법칙이라는 게 보여요. 각 나라의 드라마의 법칙. 혹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 드라마,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어도 대강 보면은 법칙 딱 나오잖아요. 일본 드라마는 이런 것 같아. 미국 드라마는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가지고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똑같은 장르, 의학 드라마를 갖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세 나라의 의학 드라마가 전혀 그 법칙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미국 드라마의 법칙을 볼게요. 드라마 혹시 하우스 보셨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의학 드라마예요. 하우스 보면 첫 번째 장면에 이렇게 꼭 쓰러진 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병일까? 막 고민을 하고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심지어는 환자 집까지 가가지고 막 원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을 해낸 다음에 당신은 이간병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 미국의 의학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즉 미국 드라마의 법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를 지금 아래 보시면 위에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아래는 이제 과학적으로 막 갖다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성적, 합리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미국 드라마의 주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드라마는 어떤 감정 구조, 어떤 미국의 사회적인 특징을 반영을 하는 걸까요? 바로 미국의 합리주의 사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쟁이 안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차이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따라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아까 미국 드라마에서처럼요. 그런데 이러한 서로 다른 민족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뭐 힘으로 강제로 하는 것도 사회 통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회의 화합을 이루자라는 것이 미국의 합리주의 혹은 멜팅팟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민족 국가이니까요,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봐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드라마 장르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나왔는데 CSI 같은 추리 수사물,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그거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추리 수사물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뭐 CSI도 그렇고 크리미널 마인드, 뭐 저래저래 NCIS 뭐 다 있거든요. 예, 그렇게 미국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달리 추리에 집중하는 드라마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미국의 합리주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드라마의 법칙으로 들어갈게요. 일본 드라마는 제가 코드블루라는 드라마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특징을 보시면 여기 신찬내기 의사들이거든요. 서로 지금 막 다른 데를 막 바라보고 있죠. 전혀 화합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근데 드라마의 맨 끝에 가서는 다 같이 잠시만요.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일본 드라마의 법칙은 특이한 개인들이 있어요. 처음엔 어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오합지졸들이 모였다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집단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일본 드라마가 담고 있는 감정 구조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키워드가 있긴 한데 네, 집단주의입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일본의 감정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일본의 개항입니다. 흑선이라고 아세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에 이제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개항을 시켰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라는 위협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힘을 모아서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벽돌처럼요, 한 개인과 한 개인이 결속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집단주의이고, 이러한 특성이 드라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국은 추리수사물이었어요. 그럼 일본의 집단주의를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 드라마 장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지요. 노다메 칸타빌레. 어떤 장르일까요? 네. 혹은 보신 분들은 고쿠센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요. 네. 네, 학원 청춘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노다메 칸타빌레 혹시 한국 드라마 조금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굉장히 특이한 개인들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오케스트라라는 집단을 통해서 서로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의 법칙 들어갈게요. 한국 드라마에서 제가 분석을 한 드라마는 유하트입니다. 여기 보면 병원장 가족이 나오고요. 이 병원장 가족을 보고서 주인공인 배우 김민정 씨가 갑자기 울어요. 밖에 나가서 영문을 이제 보고 갑자기 울더라고요. 나가서 바람 쐬면서 뭔 일이지? 해서 드라마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김민정 씨도 이 병원장의 딸이에요. 의붓딸. 배다른 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는 이제 숨기고서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굉장히 구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딸을 놔줘요. 딸이 배우고 싶은 스승한테 좋은 스승이니까 배워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법칙을 보면 인연, 그러니까 복잡한 인연들 있죠. 무슨 헤어진 옛날 형제 갑자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연의 모티브를 강조하고요. 그 인연의 얽힌 그것들을 풀어낼 때마다 감정을 굉장히 극적으로 고조를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가 반영을 하는 감정 구조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면, 예. 예, 가족주의입니다. 한국은 가족주의인데요. 일본은 아까 집단주의 있었어요. 가족주의도 집단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의 가족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식민지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라는 단위로 통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통합을 할 만한 구심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어진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같은 한민족이야,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태어난 가족주의가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져서 드라마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하면은 사회주의이겠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중국 드라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혹시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주선율 드라마라는 장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지향을 하고 있는 건전한 사상이 있거든요. 이제 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국가가 이제 그 통제를 하거나 이런 국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국민들에게 바라는 건전한 사상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선율 드라마라고 하는 이제 건전한 정신, 특히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투쟁이나 혁명하고 관련된 정신들이 이제 건전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재들을 여기도 군대하고 관련된 건데요. 군대하고 관련돼서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그런 식의 그 건전한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건전한 사상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 이제 특이한 이번에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까요? 일화가 있었던 게 바로 별에서 온 그대인데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는 들으셨죠? 중국 사람들이 별에서 온 그대 뭐를 통해서 접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중국 TV에서 보통 대장금이나 이런 거 중국 텔레비에서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TV를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터넷만으로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입소문을 타서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TV에선 방송이 안 됐을까? 이유를 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방송 콘텐츠나 이런 거의 내용을 좀 검토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의 한도가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민준 씨가 외계인으로 나오는데요. 외계인 혹은 초능력자 같은 황당한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제재를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나왔기 때문에 TV에서 방영은 안 됐고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고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석 대상인 꽃보다 남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강연 자료 뒤에 보시면 똑같이 연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인공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참조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꽃보다 남자 연보를 보자면 먼저 92년에 일본에서 원작 만화가 연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원작 만화는 2004년에 연재가 끝나고요. 그만큼 굉장히 긴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3년 일본에서는 드라마 CD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입힌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드라마 CD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5년에 영화 꽃보다 남자가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드라마 제작은 2000년대 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데 95년에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2001년 이때부터가 이제 좀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만에서 유성화원이라는 제목으로 그 방영이 시작됩니다. 시즌 1이 방영된 때고요. 시즌 2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2005년 일본에서 꽃보다 남자 드라마 리메이크 시즌 1이 방영이 됩니다. 이거는 시즌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시즌 1과 시즌 2에 이어지는 마지막 스토리를 영화로 찍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95년 영화와는 좀 또 다른 영화가 한 편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즌이 없이 그냥 꽃보다 남자 드라마 한 편이 2009년에 방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일기래간 유성우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됩니다.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꽃보다 남자의 판권을 사서 만든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한중일 그리고 대만의 꽃보다 남자를 비교할 때 또 적절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에 넣어봤습니다. 남자는 사회적인 신분이 지위가 전혀 다른 남녀의 상렬지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여주인공이 부잣집 남자 주인공을 만나는 거는 전형적인 무슨 스토리죠?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고요. 근데 이 둘만 이렇게 뭐 싸우다가 정리되면은 다행일 텐데 꼭 남자가 하나 껴요. 남자가 하나 끼면서 싸우거든요. 바로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곳에 정형적으로 등장하는 무슨 관계였죠? 삼각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요.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서양도 있을까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그런 집안 대 집안의 결속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에서 꼭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여자 주인공이 이 삼각관계까지 극복을 하고 이제 남자 주인공과 잘 지내는데 이번엔 누가 끼어듭니까? 어머니가 끼어들면서 남자의 어머니가 끼어들면서 우리 아들 못 준다 이러면서 전형적인 고부 갈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데렐라, 삼각관계, 고부 갈등 같이 사람들이 흔히 금방 공감을 할 수 있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꽃보다 남자가 가지는 정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꽃보다 남자가 이것만 가졌으면은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관련된 굉장히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꽃보다 남자가 히트를 할 수 있었던 유동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의 유동성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꽃보다 남자는 내 생각에 이래서 히트했어. 저는 간단하게 F4 때문에 흥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경우는 왕자가 한 명이잖아요. 왕자님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아니 삼각관계까지 있으면 뭐 적어도 2명은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둘 다 나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보려면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지만 F4라는 갑자기 꽃미남이 4명이나 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난 이 주인공도 좋지만 난 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팬들이 드디어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보고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꽃보다 남자가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4라는 4명의 꽃미남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그 일본 만화 원작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4명 남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4명이 나오는 포맷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나라 드라마들 보면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는 미남이시네요. 4명이잖아요, 지금. 정교관 스캔들 4명이죠. 그 다음에 옥탑방 왕세자 4명이에요. 이제는 이 4명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꽃보다 남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팬들이 마음껏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메인 남자 주인공 이외에 다른 남자 주인공들을 이제 많이 포진을 했다는 그런 유동성을 처음 선보이면서 이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대중문화 요소에서도 이런 거 내놓으면 좀 히트를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좀 전형적으로 요새는 굳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보다 남자는 아까 처음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세요? 현실적이진 않지만 보면서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정서적 리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는 측면에서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나 성공적인 원작을 계속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히트작은 이미 고정된 팬층이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 원작을 뛰어넘는 참신함이 없으면 또 그 사람들이 쉽게 돌아서거든요. 따라서 그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는 한 양날의 검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보다 남자는 대만, 일본, 한국, 중국에서 차례차례로 계속 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는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제 생각에는 이 꽃보다 남자가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제대로 각색이 되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뻔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꽃보다 남자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왜 제목이 꽃보다 남자일까입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뭐 한국말은 수어가 끝에 나오니까 끝까지 듣고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꽃보다 남자 해서 수어는 없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꽃보다 남자가 예쁘다고? 아니면 꽃보다 남자가 좋다고? 꽃보다 남자가 더 낫다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뒤에 붙는 말이 뭔지.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일본 친구에게서 이 드라마의 그 타이틀의 유래를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기회에 딱 다른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면서 꽃보다 남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요. 일본의 꽃보다 남자는 일본어로 하나요리 단고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요리 단고라는 똑같은 발음의 그 속담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보다 경단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그 일본이 하나미라고 해서 봄에 이제 벚꽃이 활짝 피면은 그거를 이렇게 보러 나가서 이제 즐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미를 갔다 온 거는 난 꽃을 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꽃을 보러 가놓고 경단 이렇게 막 파는 거 딴 거에 막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실속을 챙기는 그런 행위를 빗대어서 꽃보다 경단이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발음을 차용을 해서 똑같이 하나요리 단고 하지만 한자는 다르게 써서 꽃보다 남자라는 타이틀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타이틀을 듣고서 이 제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속을 차리자는 의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꽃다운 청춘에 다른 여러 인생 경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연애를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실속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연애를 장려하는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퀴즈를 들어갈게요. 아까 일본 아버지 보셨죠? 직업이 뭐 같으세요? 네, 회사원이요. 대만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버지가 회사원으로 나와요. 근데 한국판만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십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왜 금잔디네는 세탁소를 경영하는 것일까? 둘은 아빠 회사원인데 그럼 우리도 회사원으로 맞추지 왜 세탁소야 갑자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과 대만과 일본 서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려면 일단 대기업, 중소기업 분포도를 봐야 돼요. 갑자기 어려운 말이 막 나오네요. 대기업, 중소기업 하면서 경제 분야로 들어왔어요. 네,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기업이 탄탄한 항아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이라고 하면 뭐 중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 즉 회사원. 일본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아버지, 그래서 회사원이 그 여자 주인공의 집안 배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대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중기업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영업자 아래 소기업이 또 굉장히 많은 모래시계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이게 회사원, 우리나라에서 회사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흔히 딱 떠오르시겠지만 옛날에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신입사원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이게 대기업 계속 떨어지는 백수가 어쩌다가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기업에서 성공하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회사원이 되었다, 셀러리맨이 되었다는 것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평범이 아니고요. 성공한 거예요.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들어가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너 삼성 들어갔어? 성공했네 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원의 이미지는 서민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서민보다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에 속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를 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민으로 이제 한국의 서민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제 소기업, 자영업자들이겠죠. 따라서 세탁소가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금잔디네가 회사원이 아니고 세탁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가 밀크티 샵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잔디네 세탁소보다도 규모가 커요. 심지어 여기 알바생도 하나 있어요. 이거 아빠가 아니에요. 알바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서민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잘 사나 싶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국 드라마에서 서민을 정의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서 서민 이 모든 인구 그거를 합쳐가지고 서민이라고 잘라내면은 도시에서도 이제 농촌 삶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은 공감이 또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어중간하게 자르면 농촌 사람들도 공감이 안 될 거거든요. 쟤가 서민이야? 나보다 잘 사는데. 따라서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분류도 항상 농촌 드라마, 도시 드라마 이렇게 장르 구분이 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꽃보다 남자는 도시 드라마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중국 드라마 이 꽃보다 남자에서 얘기를 하는 서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고 도시의 서민, 즉 도시에서 그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대만 F4입니다. 일본 F4이고요. 한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내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제 뭐 얘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이렇게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신기하게도 대만 F4에 대해서만 집안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디 재벌 기업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만은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국, 대만, 일본 부자의 정의가 달라서인데요. 자, 메인 주인공 봅시다. 일본 원작.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 집안 배경이 자이바츠라고 하는 대기업의 자제입니다. 한국의 구준표는 재벌가 후계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무관의 따오밍스인데요. 따오밍스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무슨 뭐 신화그룹의 누구, 뭐 LG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기업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뭐 이게 도묘지 그룹이라고 하고요, 여기 신화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그룹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이 있는데요. 재벌이란 굉장히 특수한 부자의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가족 중심의 다각화된 기업 집단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아까 자이바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가 같습니다. 즉,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자이바츠에서 이제 속성이 비슷해가지고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자이바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의 기업 집단인데요. 자이바츠 같은 경우는 미군정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나온 그런 그 기업 집단이 바로 K레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K레츠로 변모를 한데요.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는 재벌 혹은 자이바츠 아니면 K레츠라고 하는 특정한 부자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특정한 이름이 있어요. 부자를 지칭하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가족 자본주의 사회여서요. 가족 연결망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제도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해요. 내가 아는 친척이 또 딴 가게를 해요.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이 사람 아는 사람도 해요.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재벌이나 자이바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일본의 그 요새 큰 대기업 집단 K레츠 같은 경우는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가면서 어디 중공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계획성 있게 딱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서 비슷한 사업들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뭐 자이바츠 하면 딱 사람들이 알아요. 뭔지. 한국도 재벌이야. 어느 재벌가야. 딱 알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사업들을 이게 케이스가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소개가 국제적인 호텔이 몇 개고 정유기업이 몇 개고 방송국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F4들도 비슷할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길게 표현을 할 거면은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지 대만 같은 경우는 내레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하고 일본에 집중해서 부자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하나씩 대조를 해볼까요? 네, 한국, 일본 부자의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송우기인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집안 배경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지금 뭐 조직하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일심파 보스 가문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조직폭력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집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카테고리, 네, 윤지훈의 집안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네, 대통령, 예, 즉 정치인 집안으로 카테고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디 큰 상사의 아들이라는 또 설도 있는데요. 또 정치인이라는 설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설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윤지훈랑 같은 정치인 집안을 저는 골라서 일단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카테고리가 뭐였죠? 예, 재벌 혹은 자리마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 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요. 딱 하나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요. 바로 소이정의 집인데요. 일본의 소이정, 니시카도 소지로 같은 경우 집안이 뭐였죠? 예, 다도를 하는 집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뭐 드라마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전통 예술을 하는 집안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이어온 집안들이 있는데 거기가 또 대대적으로 또 전통적인 부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도라든지 아니면 이케바나라고 해서 꽃꽂이를 하는 집안도 있고요. 혹은 가부키를 하는 집안들도 있고 이런 집안들이 또 꽤 잘 삽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본 사회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일본의 소이정에 해당하는 니시카도 소지로 같은 경우는 다도 종가의 아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소이정 아까 뭔지 기억하세요? 네? 네? 문화재, 예, 문화재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인 부자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민지 역사라던가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그러한 전통적인 집안, 예술을 계승하는 집안들의 명맥이 많이 끊겼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그런 집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할 거거든요. 뭐 저게 부자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독립유공자의 후손, 을 부자의 카테고리에 하나로 넣었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우송박물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실제 인물인 간송 전현필, 그러니까 간송박물관의 주인인 전현필 씨를 모델로 해서 거기가 이제 꽤 또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로 해서 한 건데 그런 한 개인의 사례를 갖다가 부자로 이제 집어넣은 거지 부자의 카테고리, 이런 부자의 카테고리는 한국에 존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F4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F4 3명 집안이 어디신지 어느 출신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상간 위치엔 송우빈에 해당하는 여행회사. 중국은 여행회사 하면 다 잘 사나요? 네, 일단 여행회사라고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에슈, 소이정에 해당하는 이에슈. 게임, 중국 게임을 잘하면 잘 사나봐요. 세 번째 남몰레, 의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의사 있긴 한데 꽃보다 남자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참고로 가장 메인 주인공인 무릉 웬하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국의 F4를 정리를 해볼게요. 네. 바로 다음이 중국의 부자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사가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국영기업, 정부하고 커넥션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부자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업종, IT 같은 경우가 또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학파, 유학을 하고 돌아올 정도면 꽤 돈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학파가 한 카테고리로 지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재벌 같은 경우 중국 이제 뭐 90년대부터 굉장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업계가 호황을 맞았었거든요.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재벌이 중국의 부자 1위였어요. 올해 들어서 이 IT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거기에 이제 추월을 당하면서 IT가 지금 중국의 가장 부자 1위 업종으로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참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리바바 상장 후 폭풍이 중국을 강타했다.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부호가 탄생했다는 의미를 넘어 중국 부의 판도를 재편성하는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촉발시켰다. 기존의 고위층과의 관시라고 했잖아요. 즉 국영기업을 발판으로 한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나오네요. 장악했던 중국 부호의 순위가 자수성가한 IT 정보통신, 신흥업종 나오네요. 창업자들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만 봐도 중국에서 정의하는 부자의 정의가 지금 이 드라마의 F4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드라마가 왜 흥행을 했는지 흥행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아까 꽃보다 남자 연보 강연 거기에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제가 그거하고 관련된 몇 가지 또 사건들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보고서 법칙을 하나 발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92년에 만화가 연재가 됐고요. 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해서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대만 2001년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어요. 그 전 97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중국 2009년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2008년 후반에 리먼 쇼크라고 하는 미국발 세계 경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어떤 법칙이 발견이 되시나요? 네, 방영이 되기 전에 꼭 경기 불황이 있어요. 네, 경기 불황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팍팍하기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를 많이 찾는다는 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 남 잘 사는 행복해지는 스토리라도 보고 좀 대리 만족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노린 이제 제작자들이 주로 그 경제 위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또 이 경기 불황은 꽃보다 남자의 또 다른 흥행 비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경제 위기는 바로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꽃보다 남자에도 이제 경제 위기를 맞는 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거의 경제 주체였던 가장의 역할이 경제 위기와 함께 붕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런 남성성의 이미지가 갑자기 변화를 하게 돼요. 약한 아버지가, 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약한 존재가 되고, 또 동시에 이제 여성들이 시장 진출을 증가를 하면서 이 경제 위기하고 성 역할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사회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변화일까요? 이 두 개가 만나서 대중문화에서 이제 잘 찾아볼 수 있는 트렌드가 하나 생기는데요. 남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힌트는 뒤로 넘어갈게요. 메트로섹슈얼이 유행을 합니다. 메트로섹슈얼이 무엇인지 아세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꾸미기 좋아하는, 여자처럼 가꾸기 좋아하는 예쁜 남자. 데이빗 베컴이 메트로섹슈얼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기존의 남성성이라는 것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강한 남자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예쁘게 가꾸는 예쁜 남자가 또 좋다라는 이런 사회 분위기들이 나타나면서 메트로섹슈얼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4명의 F4야말로 메트로섹슈얼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꽃미남의 유행의 변화는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살펴봐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왔길래 참조를 해봤는데요. 80년대 꽃미남 이덕화입니다. 매서운 눈빛과 남성적인 생김새,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라고 외치며 물속에서 두 팔로 여자를 거칠게 들어올리는 정력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의 꽃미남, 저희가 아는 꽃미남이랑 좀 거리가 있는데요. 최민수 씨입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스타일은 심플하며 주로 가죽 잠바를 고집,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고독하고 어두운 남자. 90년대 후반 정우성입니다. 오토바이와 싸움의 달인은 계승했지만 얼굴만큼은 하얀 피부, 드디어 좀 이제 여성스러운 뭔가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얀 피부의 꽃미남. 야생마 같은 평소 모습과 달리 사랑하는 여자 앞에선 로맨티시스트로 변신. 그리고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는 게 메트로섹슈얼, 심지어 때로는 여자보다 더 예쁜 그런 남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퀴즈입니다. 왜 각국의 꽃보다 남자는 배경이 다를까? 드라마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고요. 일본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복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요. 중국은 아까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교복 입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고등학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배경이 다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인 붐의 조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참 다양하게 가네요. 막 경제, 정치, 이 꽃보다 남자 드라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참 많은 영역을 건드리는데요. A세대가 있어요. 이만큼의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고요. 이만큼이 축구, 이만큼이 테니스를 좋아하면 이 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네, 축구입니다. 그 다음 B세대가 있어요. B세대는 이만큼이 야구를 좋아하고요. 이만큼이 축구를 좋아하고요. 이만큼이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동세대에 A하고 B세대가 같이 있는 사회라면 어느 스포츠가 사회적인 붐을 일으킬까요? 네, 야구가 되겠죠. 즉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B세대는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대에 다수가 지지하는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붐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대가 무슨 세대일까요? 좀 어려운 말로. 뭔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를? 네,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붐, 사회적인 트렌드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자세히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계층들을 자세히 보면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할 시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전에는 뭐 실버 산업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실버 산업에 대해서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실버가 돼서 노년의 그 생활을 누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부음을 이제 따라가는데요. 일본의 꽃보다 남자에는 이제 제2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인구가 많겠죠. 거기는 지금 현재는 한 30, 40대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직장인이고 하니까 구매력도 있어요. 따라서 그 사회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어요. 숫자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트렌드를 주도하기에 가장 또 좋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계층은 바로 꽃보다 남자에 유행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92년에 꽃보다 남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당시에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를, 여기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만화를 보면서 또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93년, 그 연보를 참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CD가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베이비붐 세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지금 이 시기면은 이제 뭐 비슷하겠죠. 이제 약간 뭐 대학들 거의 다 들어갈 나이인가요? 20대 초반? 네, 그때인데요. 드라마 CD가 나왔는데 이 드라마 CD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만화 원작자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작품으로 만든다면 꼭 기용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배우를 모티브로 해서 그 만화에 또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출연을 해줬으면 꼭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바로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기무라 타쿠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누구지? 네, 기무라 타쿠야가 이 드라마 CD의 루이 역할로 출연을 한 바 있어요. 그 다음 1995년입니다. 연보를 보시면 이 시기에 뭐가 나왔죠? 일본에서? 네,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배경이 원작 그대로 가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를 배경으로 해요. 왜냐면 이 시기가 딱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 대학에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딱 20대 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감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기무라 타쿠야 같은 베이비붐 2세대의 또 다른 유명한 아이콘인 후지키 나오히토라는 배우가 또 루이 기무라 타쿠야와 같은 그 역할로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꽃보다 남자가 2005년에 나왔어요. 네, 이때는 제2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 30대에 이제 들어갈 나이죠. 대학교 다 졸업했고요. 네, 그런 나이입니다. 따라서 뭐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든 이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작 그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제작자들이 제2 베이비붐 세대의 눈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요.
네, 여기가 바로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인 마츠모토 준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 같은 경우, 이 배우의 경력을 보면은 뭐 너는 펫이라던가 이런 드라마에 출연한 바가 있는데 일본에서 연하남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에요. 근데 연하남이라고 하면 저는 또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이대보다 어리니까 그 사람이 연하겠죠. 아니 이 사람이 이제 83년도생이에요. 그래서 저보다는 오빠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람을 연하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연하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 기준점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제2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보다 어린 젊은 남자 배우. 따라서 이제 그 연하남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꽃보다 남자를 또 다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이번엔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 제2 베이비붐 세대의 눈치를 좀 보고서 만든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사들을 찾아보면요, 재밌는 게 보여요. 신문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은 김삼순, 올드미스 다이어리, 달콤한 나의 도시처럼 연상연하 커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안방을 점령했다. 이제 시청자도 연상여자와 연하남자의 사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반복돼 나타나던 조짐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폭발했다. 얼마나 많은 그들의 누나나 이모, 고목벌이 될 여성 시청자가 일손을 멈추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감상하며 탄성을 지르는가. 네. 아니 꽃보다 남자 방영됐을 때 중학생도 좋아할 수 있고 근데 왜 이 신문에서는 막 그들의 누나나 이모, 고모벌이 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연하남의 코드가 한국의 꽃보다 남자에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한국에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제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맞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대학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항아리를 하나 깨요. 그래서 선생님이 벌로 운동장을 뛰래요. 대학생이 운동장을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고등학교 같은데. 근데 왜 중국의 꽃보다 남자는 대학을 배경으로 할까? 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은 주선율 드라마와 같이 건전한 드라마를 국가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뭔가 고등학교 어린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막 하고 다녀요. 거기다가 막 심지어 막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막 럭셔리한 파티를 즐겨요. 그게 과연 사회가 용납을 하는 미풍양속일까요?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서 꽃보다 남자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나왔다지만 아니면 제2 베이비붐 세대의 를 공략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용납 콘텐츠에서 좀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제작자들이 배경은 대학으로 하되 근데 한국이나 일본하고 비슷하게 이제 또 고등학교를 맞춰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을 배경으로 하면 또 하나 전략적으로 좋은 점이 바로 상업적인 광고를 넣을 수가 있지요. 남자 주인공들이 차를 모는 장면, 그러니까 메인 남자 주인공이 카 레이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차를 타는 장면이 방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그 자동차를 또 계속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업적인 측면하고 중국 드라마의 특성, 기본적인 건장한 사상을 장려하는 특성이 맞물려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슬슬 들어갈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작품을 분석하신 것을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를 읽는 방법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거를 배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라는 거는 미디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막 TV, 휴대폰 이런 식의 전자기기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미디어라는 거는 한쪽과 다른 쪽을 매개하는 사실 모든 거를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한국 이름이 매체 혹은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옮기는 모기도 미디어인 거고, 그런 식으로 매체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한 줄 꽃보다 남자라는 거를 이제 그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보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한중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매체들, 제가 보기엔 뭐 역사적인 기록, 우리가 이제 그 한중일이 주로 대립하는 역사적인 그런 기억들도 한 가지 매체일 거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억을 접하는 하나의 매체일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한중일 관계 사이에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이 강연을 통해서 꼭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매체들을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읽어보시고, 그런 것이 저희가 또 지향하는 삼국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감정을 억누르고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겠지. 보통 그 삼국협력에 있어서도 그런 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세 나라가 안 싸우려면 감정을 죽여야 돼.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성적인 측면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오늘 꽃보다 남자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듯이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곳에 꽃보다 남자를 보고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낀다면 그것 또한 삼국협력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감성하고 이성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협력사무국에서 사회문화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제 나름의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즐겁고 재미난 삼국협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삼국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까지는 아세요. 근데 삼국협력이 즐거운 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국협력이 필요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즐겁고 재미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삼국협력의 필요성만 느끼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 필요한 거 나 알지. 필요하니 다른 사람들도 알겠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국협력이 재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한번 여기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면은 그거야말로 또 진정한 삼국협력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즐겁고 재미난 삼국협력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그 생활에서 나는 이런 재미난 것들을 삼국협력의 틀 안에서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국에 이야기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